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무역 제재를 한 이유를 두고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급성장하는 한국의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보복했다라는 분석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의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 많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언론 문춘 온라인은 일본의 경제학자이자 일본 싱크탱크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구마노 히데요시의 분석기사 이제 곧 한국에도 추월당한다. 일본이 생산성 후진국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와 G7에서 생산성 최하의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란 제목의 두 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 일본은 풍요로운 나라라고 믿고 있지만 단순히 소득 수준에서 측정하면 일본은 반드시 풍요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인당 총소득 세계 랭킹에서 일본은 1986년에서 1997년까지 12년간 3위에서 4위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30년 동안 큰 변동을 겪고 있다면서 2017년 일본은 OECD 35개국 중 22위로 스위스의 절반, 1인당 미국 국민소득의 60%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1인당 GDP 순위에서도 일본은 26위로 28위인 한국과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자칫하면 몇 년 후 한국보다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물가가 싸지고 있는데 일본인들보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중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삿포로 니세코의 1박에 10만엔, 약 110만원의 호텔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처럼 일본 각지에서 활발한 소비를 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명품을 사던 것도 옛날 일이라며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면 어디든 물가가 비싸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런던에는 1박에 5만엔, 약 55만원짜리 호텔이 널려있듯이 실제로 외국인과 일본인의 구매력 차이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물가가 더 싸다고 합니다. 기사는 거품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몰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구마노 씨는 이렇게 일본이 값싼 나라가 된 요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요인은 엔화 약세라고 합니다. 20% 엔저가 되면 1만엔짜리 지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은 100달러에서 80달러로 줄게 되고 반대로 100달러짜리 지폐로 살 수 있는 것은 1만엔에서 12,000엔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엔저는 일본은행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3년 4월 이후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의 노선을 따라 돈의 유통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엔화 약세를 위한 금융 완화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마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엔고 불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라며 이 시기 엔고로 인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점차 이전하고 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어 국내 고용이 줄어듦과 동시에 수출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일본의 산업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제조업은 심각한 불황에 빠졌기 때문에 필자는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어하는 아베 총리가 엔저 정책을 펼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값싼 나라가 된 두 번째 요인은 낮은 생산성에 있다고 필자는 분석했는데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 물건을 싸게 파는 대신 해외의 물건은 비싸집니다. 실제로 일본 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 이후 해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힘을 나타내는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10%가량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을 보면 실질 실효 환율이 10% 감소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런 급격한 물가 하락 요인으로 부동산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한 집을 되팔고 그 차액을 얻어 구매력을 높인 미국, 중국의 중산층 고소득층은 일본에 와서 싸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구조가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일본인들은 토지에 대한 집착이 많아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낮은 데다 버블 붕괴의 타격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구매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일본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에는 사람과 기업이 모임으로써 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직접 효과가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쉽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직접 효과는 어느 도시에나 나타나는데 중국의 대도시가 일본의 대도시보다 부동산 가격을 월등히 상승시키는 최대 이유는 생산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대도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모임으로써 새로운 부가 태어나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취업자 증가율과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의 합에 의해 계산되는데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향후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결국 경제 성장을 위해 1인당 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일본의 경제적 지위 저하는 생산성의 저하에서 초래됐으며 그 증거로 2018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970년 이후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일본의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이유로 일본은 물적 생산성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바뀐 세계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물적 생산성이란 생산수, 판매량 같이 물량으로 파악 가능한 생산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로 예를 들어 하루 100개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200개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물적 생산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물적 생산성으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많이 팔려면 엔저가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 제조업은 이런 엔화 약세 정책과 높은 물적 생산성에 의존해 고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 생산성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이익을 높이는 것이 아닌 제품 한 개당 부가가치를 올려 비싸게 파는 것으로 이익을 높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원재료비를 제외한 매출액의 노동 투입량으로 나눠 부가가치 생산성이 계산되기 때문에 한 명이 버는 총이익이 늘어날수록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적 생산성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한 것은 2000년대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전자부품 자체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부가가치로 승부하는 IT 혁명 때문이었지만 일본 제조업은 여전히 비용을 절감하면서 물건을 만들어 싸게 파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끝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과거의 가치관에 집착해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었다는 점에서 태평양 전쟁에 돌입했을 무렵의 일본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구미 제국들은 식민 지배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식민지의 반발로 민족 자결, 즉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서양 제국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패러다임을 바꿨음에도 일본은 1920년대 이후에도 제국주의에 매진하여 결국 미국과의 전쟁까지 이르러 패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런 일본의 부가가치 생산성의 상승을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20, 30대 젊은 층의 소비가 2003년 대비 2018년에 3분의 1로 줄었으며 공적연금으로 사는 노년층도 당연히 전략 지향이 강하며 활발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로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도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기업은 내부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아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 제조업은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해 왔지만 지금의 일본 대기업은 판매 수량을 대폭 향상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를 하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의 부담이 제로가 될 때까지 현상 유지만 한 채 기존 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비단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반면 외국 기업은 문제가 없더라도 효율 높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새로 업데이트를 하며 일본의 금융업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필자는 이렇게 일본 기업이 투자 습관을 잃은 이유로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시대를 겪어온 세대가 지금 일본 경영 핵심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일본 경영진은 투자 억제와 경비 삭감으로 출세해온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끝을 맺는데요. 필자는 일본 경제가 높은 물적 생산성 위주의 경제에서 부가가치 생산성으로 바뀐 선진국들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총소득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미래가 더욱 밝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베노믹스를 위주로 일본 경제를 정면 비판한 기사가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의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성장보다 외국 관광객으로 경기를 속이는 쪽을 선택했어. 일본은 경영자를 노력시키는 쪽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이지. 이제 세계 기업 시가총액 탑 50에는 41위인 일본 토요타뿐이야. 안정성 중시하는 일본은 생산성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아베 정권이 아니라도 일본의 국민성이니까 어쩔 수 없지. 토끼와 거북이에서 20년 이상 자고 있는 토끼가 일본이야. 이상 77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